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헨리 키신저의 눈으로 본 한국 전쟁입니다. 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는 키신저의 명저, 외교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걸 보면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었나요? 당시 미국의 최우선 방어선, 그 에치슨 라인 밖에 있던 한반도잖아요. 맞습니다. 핵심 지역이 아니었죠. 그런데 왜 미국은 그렇게 전면적으로 개입했을까? 그리고 전쟁 목표는 왜 그렇게 계속 흔들렸을까? 이런 질문들이요. 네, 바로 그 지점들이 키신저 분석의 핵심입니다. 특히 이 전쟁이 거대한 오판에서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오판이요? 네, 단순히 한쪽의 침략이 아니라 미국과 공산 진영이 서로의 의도를 완전히 잘못 읽은 이중의 오해가 비극을 불렀다는 거죠. 이중의 오해라. 흥미로운데요? 그럼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대외 정책은 딱 하나였잖아요. 봉쇄 정책. 그렇죠. 소련의 팽창을 막는다는 거. 그런데 그 무게 중심은 명백히 유럽이었어요. 마샬 플랜이나 나토 창설 같은 걸 보면 전부 유럽에 집중되어 있었죠. 바로 그겁니다. 미국의 모든 관심이 유럽에 쏠려 있다는 사실. 이게 첫 번째 오해의 씨앗이 됩니다. 아, 결정적인 사건이 1950년 1월에 터지죠. 당시 애치슨 국무장관이 연설에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발표하는데요. 네. 바로 그 유명한 에치슨 라인. 맞아요. 근데 거기서 한국이랑 대만이 쏙 빠집니다. 잠깐만요. 그건 거의 뭐 우리는 여기 안 지킬 테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공개적으로 광고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모스크바와 평양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스탈린과 김일성 입장에서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본 거죠. 하긴 바로 1년 전에 중국 대륙 전체가 공산화되는 걸 사실상 그냥 지켜만 봤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고작 한반도 남쪽을 지키자고 미군을 보낼 리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공산 진영의 첫 번째 오판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남침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불과 며칠 만에 파병을 결정하잖아요. 네. 이건 에치슨 라인 선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인데 대체 워싱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두 번째 오해가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키신저가 말하는 이중의 오해의 다른 한 축, 바로 미국의 오해입니다. 미국의 오해? 네. 트루먼 행정부에게 북한의 남침은 그냥 한반도에서 일어난 국지전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이걸 1930년대 히틀러의 침략이랑 똑같이 본 겁니다. 여기서 침략을 놔두면 제2의 뮌헨 협정이 되고 결국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다는 공포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지정학적 가치보다는 침략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 그렇죠. 그 상징성이 훨씬 중요했던 겁니다. 결국 양쪽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공산 진영은 설마 미국의 원칙 하나 때문에 진짜 싸우겠어? 하고 과소평가했고 미국은 반대로 이건 소련이 주도하는 전 세계 공산화 전략의 신호탄이야 라면서 과대 해석을 한 거죠. 이 거대한 오해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진 거군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트루먼은 아주 영리하게 판을 짰어요. 마침 소련이 중국의 유엔 가입 문제로 안보리에 풀참하고 있었잖아요. 네,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그 틈을 타서 유엔 결의를 얻어내면서 미국의 개입을 세계 공동체의 결정으로 포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명분까지 완벽하게 챙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어떤 문제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즉, 전쟁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키신저의 분석을 보면 이 목표가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거든요. 롤러코스터요. 네.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 1단계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소각했습니다. 침략 격퇴.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 다시 밀어내는 것. 네, 딱 거기까지. 전쟁 이전 상태로의 원상 복귀였죠. 거기까지는 합리적으로 들리네요.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이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면서 모든 게 바뀌는군요. 맞습니다. 전세가 하루아침에 뒤집히니까 갑자기 욕심이 생긴 거죠. 이왕 이렇게 된 거 통일까지 가자 뭐 이런 분위기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현상 유지라는 소극적 목표는 순식간에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이라는 야심찬 목표로 바뀝니다. 이게 2단계죠. 그래서 메가더 군대가 38선을 넘어서 북진하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중공군. 네,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미군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후퇴하죠. 그러면서 부풀었던 통일의 꿈이 다시 쪼그라드는 거군요. 네. 3단계 목표는 유엔군의 안전 확보와 38선 부근에서의 휴전으로 급격히 축소됩니다.
통일은커녕 일단 살아남는 게 목표가 된 거죠. 와, 정말 롤러코스터라는 말이 딱 맞네요. 최신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군사적 성공에 취해 정치적 목표를 계속 바꾸는 게 제한전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바로 그 지점, 중국의 개입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전쟁에 개입하면서 동시에 타이완 해협에 칠함대를 보냈잖아요. 네, 그리고 베트남에서 프랑스군 지원도 늘렸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아시아 전역에서 공산주의 도미노를 막는다는 큰 그림이었겠지만 이제 막 내전을 끝낸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였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마오쩌둥에게는 이게 자신들의 혁명을 방해하고 신생 중국을 포위하려는 명백한 적대 행위였습니다. 아, 한국에서 미군을 막지 못하면 다음은 압록강을 넘어 우리 본토로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극심한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출만이 아무리 영토적 야심이 없다고 말해도 행동이 다르니까 믿을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메카더 군대가 38선을 넘어 중국 국경인 압록강을 향해 무섭게 오니까 더는 선택지가 없다고 본 겁니다. 아니 근데 인천 상륙장 같은 그런 대성공을 거둔 메카더 같은 노련한 장군이 왜 중국을 자극하는 이런 명백한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바로 그게 키신저가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평가하나요? 그는 메카더를 탁월한 전략가였지만 정치 분석가로서는 통찰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해요. 군사적으로는 뛰어났지만 정치적으로는 아니었다. 네, 그는 군사적 관점에서만 상황을 본 거죠. 과거 일본 제국이 만주를 침략할 때 이용했던 바로 그 길. 그 길을 미군이 똑같이 따라 올라오는 것에 대해 중국이 느낄 역사적 공포와 트라우마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메카더에게는 그냥 최단 경로였을지 몰라도 중국에게는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침략의 길 그 자체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군사적으로는 합리적이었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최악의 한 수였던 셈이죠. 키신저의 분석에 따르면 그때 미국이 취할 수 있었던 최상의 전력이 있었다면서요? 네, 있었습니다. 전쟁을 이기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 방법이요. 그게 뭔가요? 바로 평양과 원산을 잇는 선, 즉 한반도의 가장 좁은 허리 부분에서 진격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평양 원산선. 네, 이 선은 북한의 수도 평양을 포함한 핵심 공업지대를 모두 확보하면서도 중국 국경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거든요. 아, 중국에게 최소한의 완충지대를 남겨줄 수 있었다. 그렇죠. 북한에게는 치명타를 가하면서도 중국의 레드라인은 넘지 않는 절묘한 지점이었던 거죠. 듣고 보니 정말 합리적인 대안처럼 들리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인천의 압도적인 승리에 워싱턴과 메카도 모두 도취되어 있었던 겁니다. 완전한 승리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고요. 네, 중군군이 개입하면서 전선은 다시 38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부터 워싱턴의 최우선 목표는 더 이상의 확전 방지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위험 회피가 된 거죠. 트루먼 행정부는 소련이 이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는 걸 병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키신저의 분석을 보면 이것 또한 미국의 또 다른 중대한 오판이었다면서요?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미국이 잊지도 않은 유령을 보고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는 건데요. 유령이라니요? 당시 소련은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핵무기 능력에서 미국의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스탈린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싶어 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오히려 중국을 대신 참전시켜서 미국의 힘을 빼고 동시에 중국을 소련에 더 의존하게 만들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죠. 와, 그러니까 미국은 소련이 전면전을 할까봐 벌벌 떨면서 스스로 군사행동에 제약을 걸었는데 정작 소련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장 지휘관인 메카더와 워싱턴의 트루먼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네, 그 유명한 갈등이죠. 두 사람의 전쟁과는 완전히 극과 극이었습니다. 메카더는 전쟁에서 승리 말고 다른 대안은 없다고 주장했죠. 그에게의 교착 상태는 패배나 마찬가지였고 만주 폭격 같은 확전을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믿었고요. 반면 트루먼 행정부는 정반대였죠. 당시 브래들리 합참회의장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적과 벌이는 잘못된 전쟁이다. 3차 세계대전을 막는 게 최우선 목표였으니까 이 전쟁은 어떻게든 제한된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결국 이 갈등은 트루먼이 국민적 영웅이었던 메카더를 해임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집니다. 정말 엄청난 정치적 결단이었어요.
한 사람의 장군을 자르는 게 3차 대전의 위험을 감소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거죠. 메카더가 해임된 후 미국은 교착 상태를 사실상의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휴전 협상을 시작하는데요. 근데 키신저 분석을 보면 이 협상 과정이야말로 이 전쟁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였다고 하죠. 이건 정말 듣고도 믿기 힘든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왜죠? 미국이 협상 분위기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스스로 군사적 압박을 멈췄습니다. 네, 군사적 압박을 멈췄다고요? 네, 당시 리지웨이 장군의 군대가 중공군을 밀어내고 다시 38선을 넘어 북진하고 있었는데 워싱턴에서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협상 테이블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인 군사적 압박을 스스로 버리고 협상에 나선 셈인가요?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군사적 압박이 사라지니까 중국과 북한은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아, 그들은 협상을 질질 끌면서 그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설마요. 협상이 진행되는 그 2년 동안 고지를 뺏고 뺏기는 참호전에서 발생한 미군 사상자 수가요. 네. 그 이전에 정신없이 싸웠던 1년 동안의 사상자 수보다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새삼에 평화를 위해 협상하는 동안 더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간 거네요. 끔찍한 역설이 발생한 겁니다. 목표가 불분명한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듣기만 해도 정말 허탈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피해 대가를 치른 후 각국이 받아든 최종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네, 키신저의 평가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먼저 미국부터 보죠. 미군 사상자가 약 1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네, 정말 큰 희생이었죠. 하지만 얻은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공산주의의 무력 침략을 힘으로 저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전 세계에 확실히 보여주었죠. 아, 그 상징적인 의미. 네. 그리고 이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국방비는 3배로 늘었고 나토는 단순한 정치연합체에서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냉전을 치를 체력을 기른 셈입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신생 공산국가가 초강대국 미국과 맞서 싸워 밀리지 않았으니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이득을 본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승리였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군사대국과의 전면 대결이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지 뼈저리게 배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더라고요. 네. 전쟁 내내 소련의 지원이 생각보다 미지근했거든요. 이때 느꼈던 배신감이 훗날 중국과 소련이 갈라서게 되는 중소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배후 조종자였던 소련, 스탈린은 웃고 있었을까요? 전혀요. 키신저는 이 전쟁의 최대의 패자로 주저없이 소련을 꼽습니다. 최대의 패자요? 네, 스탈린은 중국을 내세워서 미국을 골탕 먹이려 했지만 그 결과는 미국의 재무장과 서방 세계의 군사적 결속만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아,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서유럽에 있던 힘의 공백이 채워지고 심지어 과거의 적이었던 서독의 재무장까지 논의되기 시작했죠. 냉전이라는 거대한 세력 균형 게임에서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패배한 겁니다. 키신저의 분석을 쭉 따라와 보니까 한국 전쟁은 정말 단순히 남과 북의 이념 전쟁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냉전 시대 초입 강대국들의 복잡한 계산과 치명적인 오판, 그리고 이상적인 원칙과 냉혹한 현실이 충돌했던 거대한 지정학적 사건의 축소판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키신저의 분석은 힘의 균형이라는 철저한 현실주의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 당시 미국이 그의 분석처럼 평양 원산선에서 진격을 멈추고 북한의 일부를 완충지대로 남겨두는 제한된 승리를 택했다면 그 후 한반도의 운명과 동북아의 정세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완전한 통일이라는 이상적인 목표와 현실적인 안정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